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왜냐면 제가 마이크를 좀 멀리 둬가지고, 그죠? 잘 들리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도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이 있고 약물을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지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매, 이게 absorption, distribution, 그리고 메타볼리즘, 대사, 그리고 오늘 배울 배설, excretion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과목 자체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화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도 계속 나오게 되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absorption을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 장기로 시작했죠. 위, 스토먹, 그리고 고장, 대표적으로 대장, 얘들에서 어떻게 약물들이 흡수가 되는지, 그죠? 얘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이런 쪽,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으로 흡수될 때 크게 두 가지가 패시브 디퓨전이 있었고, 액티브 트랜스포터가 있었죠. 얘들은 주로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패시브 디퓨전에는 또 파실리테이트랑 리스트릭트가 두 개가 나눠졌는데, 얘들은 단백질이 있는데 담체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단백질을 호흡 사이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지, 그에 따라 나뉜다. 그러고 액티브는 1차, 2차. 1차 같은 경우는 ATP를 이용해서, 2차 같은 경우는 소듐이나 다른 이온들의 전기 포텐셜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패시브 디퓨전 같은 경우는 픽스로우가 지배를 한다 그랬고,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마이클리스 멘텐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담체가 양이 어느 정도 몸속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것만큼 쭉 수송하는 게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농도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고 나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 위나 소장이나 대장, 이거 생각해보면 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pH가 너무 낮았다는 거, 그리고 소장은 육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표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 이 대부분의 물질들이 우리가 먹어주는 약들이 대부분 다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장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거나 음식물을 흡수하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자약이라든지 아니면 주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혀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배웠던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을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더 몸속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형에 대해서도 배웠죠. 좀 더 잘 흡수되게끔 하기 위해서 캡슐로 만든다든지 등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액제로 만든다든지, 어린애들 열내리기 위해서 자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디솔루션 테스트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디솔루션 패들이랑 하나 더 있고, 얘들을 통해서 F2 값이 50이 넘으면 시밀러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어떻게 용출이 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알약이 있으면 얘들이 어떤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용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혹시나 뭐 약들을 만드는 장소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원료의약품의 양이 뭐 100mg에서 200mg로 변했다든지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얘들을 테스트 해가지고 F2 값이 50B 이상이 돼야만 시밀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약처나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업소옵션에 관한 얘기고, 그 업소옵션을 되기 전에 리졸루션에 관한 얘기도 쭉 했었고, 그리고 체내 분포,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조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동맥을 타고, 몸을 타고 흡수돼가지고 쭉 끝에는 모세혈관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림프절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방조직, 림프절로, 그리고 뇌로 가는 거, 림프절, 뇌, 그리고 지방조직, 그리고 이제 조금 작게는 태아에게 엄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장을 하면서 독성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뇌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BBB, 그죠? BBB를 통과하는 게 아주 힘든 일이고, 현재로서도 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한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만약에 뇌 같은 경우는 뇌암이나 혹시나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거의 다 뭐라 그러냐,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뇌암에 걸린 환자들은 그 5년 내 정도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시는 걸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뇌 속으로 물질을 넣기, 필요한 의약품들을 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같은 경우는 얘들을 어떻게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스몰 몰레큘들을 어떻게 뇌 속으로 넣을 건지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사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아마 딱 이거 하나일 거예요. CYP, 사이토크롬 P450.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YP, 3D 폰가, 3A 폰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위에 보면 나오긴 할 텐데, 얘들이 55%, 뭐 70%의 메타볼리즘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사의 대부분은 간에서 일어나고, 그죠? 뭐 세포나 뭐 우리 대상에서 소장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이 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 간의 CYP가 농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CYP의 농도 때문에 간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그리고 간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초의 통과 효과. 그죠? 초의 통과 효과. 간을 거치게 되면 70% 정도의 약물이 날아가 버린다. 제가 말한 날아가 버린다는 말은 소화가 되거나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뭔가 붙어가지고 원래 있는 인텍트한 형태의 약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이 초의 통과 역할을 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CYP에 보고, 그 CYP의 역할 중에 이제 대사 양식 어떤 형태가 있냐. 그러면 페이지 1이 있었고 페이지 2가 있었죠.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뭔가 분해를 시키는 듯한 느낌, 옥시데이션을 시켜서 분해를 시킨다는 느낌이었고,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글루코나이드라든지 글루코닉 액시드라든지 뭐 술포닉 액시드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솔루비티를 높여서 몸 밖으로 배설이 잘 되게끔 하는 역할에 대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면, 맨 마지막으로 대사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간 외에도 CYP 외에도 플라빈이라고, 플라빈 함유 모노 옥시제네이즈라는 게 있는데 연구가 많이 안 돼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CYP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만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간 외에도 소장이라든지 뭐 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소화를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미생물들이 자기 몸속에서 생산한 그 엔자임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우리 대장이나 소장 같은 데서 우리가 먹어준 약물들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물 대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종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뭐 지나 뭐 학교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오늘 배울 그 여러분들 인종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흑인이랑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랑 그냥 코카시안이랑 다르고 우리도 다르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질병에 따라서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에 따라서 약효가 다 다르다라고 그러겠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 적게 마시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러고, 내가 먹는 약물에 또 다른 약물을 먹고 있거나 비슷한 약물, 컴패티블, 그러니까 경쟁하는 약물을 먹고 있으면 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사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먹어서 소화된 것들을 어떻게 배설할 것인가, 어떻게 몸 밖으로 밀어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이게 지금 뉴스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왼쪽에는 몰루피라비드, 발음하기도 힘든 이 머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약품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사이드가 뭐냐면, 여러분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는 들어보셨죠? 여기 뭐 피오포가 한 두세 개 붙어 있는 것들, 뭐 피오포,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것들이 보통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게 지금 뉴클레오사이드가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OH만 있고 이쪽은 이제 뭐지? 약간 뭐라 그러지? 머크에서 뭔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쪽에다 달아봐 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좋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 여기 OH까지 있는 게 보통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사이드가 약간 몸속에서 뉴클레오타이드로 있다가 다시 흡수돼 가지고 우리가 DNA를 만들거나 RNA를 만드는데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모디피케이션이 나가지고 오줌 속으로 이렇게 배설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모양은 뉴클레오사이드의 모양이고, 그리고 암 환자들의 오줌 속에 얘들의 종류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뭐 어떤 것들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뉴클레오사이드가 사람들 오줌 속에서 암 환자랑 비암 환자랑,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랑 건강한 사람이랑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는 조금씩 돼 있는데, 뭐 정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뉴클레오사이드의 아날로그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 해가지고 머크라는 회사에서 몰루피라비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영국에서 최초로 코비드-19로 먹는 첫 번째 캡슐형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코비드가 지금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 아마도 먼저 허가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금 영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그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이제 코로나19의 최고 수혜자인 파이자가 PF073213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89% 정도, 89%가 뭐냐면 걸린 사람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가 한 89%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 약효과 뭐 정확히 다 89% 가지 않은 게 원래 그냥 안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약을 먹여보니 그중에서 이제 89%가 경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로 가지 않는다, 11%만 중증 환자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찌보면 이 수치가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되고 사망자가 나오는 게 의료 환경이란 여러 가지 문제를, 어찌보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이걸 먹고 집에서 누워 있다가 나오면 사회적으로나 의료 체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TV에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예. 계속 나왔던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들이 55%뭐 70% 정도 이야기하던 가장 많은 QIP 종류 드럭을 가장 많이 보하는 대사하는 QIP 종류가 QIP 3A 4 패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이 약물 자체는 PF07321332 이 약물 자체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리토나빌이라는 약품을 같이 넣어줬어요. 하나만 넣어준 게 아니라 화이자에서는 하나만 이것만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얘 CYP3A4를 이니비션하는 얘가 대사를 좀 막아주는 듯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CYP3A4가 얘들 대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약물을 같이 넣어가지고 결과를 테스트를 해보니 입원 사망하는 하이리스크로 가는 사람이 89%로 89% 1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마 TV에 여러분들 가끔씩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제가 CYP3A4가 나오길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줘야겠다.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것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실생활에 유리하게 쓸 수 있단 말이 이제 뉴스를 보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서 이 단어가 좀 반갑더라고요. 저도 뉴스 보고 뭐지? 그러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따로 나오길래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실제적인 생활에서 보이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얘들도 이거하고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버크에서 나오는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5분 동안 찾아봤는데 얘들은 이렇게 뭐 몇 %가 이런 데이터 자체를 어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좀 낮아서 그 수치를 공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머크라는 회사도 이렇게 리토나비레처럼 CYP3A4 이니비션을 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작용해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얘들이 뭐 CYP3A4가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서 대사가 된다 그러면 걔들을 이니비션 하는 물질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아마 노동도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해보는데 이건 뭐 실험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도 전략을 화이자처럼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가운 단어가 나오길래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배설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뭐 약을 먹고 나서의 배설이라고 하면 약이 뭐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흡수가 되고 원하는 곳에 가서 흡수가 되고 내가 원하는 단백질에 가서 바인딩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 역할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액션에 의해서 약효를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몸속에 남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몸속에서 이제 뭔가 대사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대사를 일으키게 되면 뭔가 필요 없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전체적인 단어로 시스템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클리어런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10개의 약을 똑같은 약을 넣어주면 여기서 얼마나 사라지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시스템 클리어런스란 메타볼리즘 페이지 1 또는 페이지 2예요. 그래서 솔루빌리티가 높아져 가지고 뭐 물속에 잘 나와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유린이나 아니면 땀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대사돼서 나간다든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시스템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타볼리즘에서는 뭔가 잘리거나 붙어서 사라지겠죠.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 익스크리션은 메타볼리즘 된 게 익스크리션 배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우리가 배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먹었는데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그냥 쭉 타고 가서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시스템 클리어런스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배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러면 배설의 패스웨이, 배설을 하는 방향은 히든 신장이 있죠. 신장을 통과하면 우리 소변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바일, 담즙으로 이렇게 나와서 몸을 타고 또 딴 데로 흘러나가는 할 수도 있을 거고, 땀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소화관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거 원하지 않는 거지만 혹시나 뭐 그 신생아의 엄마가 약을 먹었으면 모유를 통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뭐 폴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이 아니라 약간 보강제로 산모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그걸 먹고 나서 이제 모유를 통해 가지고 아기에게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피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설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다 그냥 배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침 속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요즘 우리가 침을 많이 뱉지도 않는데 침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게 배설이 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너무 작은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말할 때 많이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하는 사이 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가 전달될까 싶어서 하지 않는 거고, 생각보다 우리가 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병균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메이스한 건 키드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에서 가장 배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고, 신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약들이 배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드니, 신장 같은 경우는 콩팥, 신장은 나이트로젠이 많은 웨이스트나 그러니까 특히 유레아 그리고 솔트 그리고 액세스 워터를 제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결국에는 오줌의 형태로 몸속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키드니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키드니 안에 가장 최소 단위인 네프론이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네프론이 이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라고 보겠고, 그리고 이렇게 필터된 것들은 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 같은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 물 익스크리션 하거나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 같은 것들을 익스크리션을 컨트롤 해가지고 사람 몸속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몸속에서 이제 물이랑 전해질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유지가 깨지면 사람이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항상 많이 마셔주면 물이 뭐 오줌이나 이렇게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지만 물이 없게 되면 사람의 항상성을 깨질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키드니가 물을 계속 재흡수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막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물을 마시고 하게 되면 키드니는 그게 컨트롤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리사이클하는 뭐 흡수해가지고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이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 같은 경우는 담즙 형태로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은 많은 서브스턴스를 피 속에 있는 서브스턴스를 톡신 같은 것들을 깬다, 브레이크 다운, 페이지 1 같은 형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페이지 1의 메타볼리즘처럼 어떤 물질들을 쪼개가지고 톡신 같은 것을 쪼개는 역할을 한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 매설된 남점이 다시 포장, 그리고 결국엔 대상까지 가서 흡수가 되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에서 이렇게 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이전에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간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걸 배설이라고 포함을 시켜서 그런데 배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옛날 분들이 이게 더 배설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제가 좀 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이걸 보면서 담즙이 배설인가? 그냥 몸속에서 어떤 메타볼라즘을 가지고 어떤 리사이클 중에 하는데 굳이 배설로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뭔가 모르게 밖으로 어떤 자기 그 기관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케미컬 반응을 보내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배설인가 보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배설이라 그러면 몸 밖으로만 쭉 나간다는 걸 생각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땀이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담즙으로 배설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배설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결국에는 몸속으로 돌아서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흡수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담즙 또한 배설의 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자 신장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 자 밑에 그림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신장은 콩팥은 양쪽에 두 개 있죠? 그죠? 하나만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부모님께 떼어준다는 옛날 그리고 훨씬 많은 청년의 얘기가 예전에 자주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한쪽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왼쪽에 강낭콩처럼 생긴 거랑 강낭콩처럼 생긴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우신장, 좌신장이 있고 얘들을 따라서 걸러진 물이나 물과 전해질들이 내려와서 방광을 통해서 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쭉 보면 이걸 콩팥을 신장을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맥을 통해 신동맥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보면 들어가서 이제 수질과 피질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얘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보호 주머니라고 하는 그 보호 주머니랑 사구체를 통해서 보면 여기가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건이 세뇨간 쭉 내려온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원이 세뇨간 그냥 이 사구체 주머니 보호 주머니에서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근이고 멀리 있다고 해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 해서 다음에 돌아서 뭐 특별히 없는 것들은 모여서 배설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 빈 모양의 강낭콩 모양의 장기이고 이 콩팥 신장 같은 경우는 한 300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네프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프론이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체를 그냥 네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네프론이 전해질을 걸러내고 물을 흡수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장의 기능, 신장의 배설 기능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대략적으로 한 20만 개 정도 한 강낭 신장 콩팥 하나에 대충 한 20만 개 정도 존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신장의 그 피는 내날 신동맥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결국에는 이게 보호만 주머니랑 사구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면 얘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따라서 끝에 이쪽 끝이 되겠죠. 이쪽 끝 부분에 여기 어딘가에 계속
어디 있잖아요. 사구체까지 이쪽으로 타고 쭉 들어갔다가 여기 보면 동맥이 들어갔다가 동맥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여기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갔다가 모세혈관 쪽에는 이제 타구체가 되겠죠. 글로메룰러스 얘들 쪽으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정맥을 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 파란색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얘들을 나타낸 것이고, 얘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네프론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을 걸러내고 불을 재흡수하거나 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가장 최소한이 네프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를 봤으니까 다시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구체가 여기 있고 그 사구체를 두고 산 그 보호막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쪽 끝이 되겠죠. 이쪽 끝이 될 거고 얘들을 좀 더 도식화해 놓은 게 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고요. 이 나머지 부분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하나의 관같이 설명을 하는데, 이 관은 지금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기 1, 2, 3, 4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은 필트레이션, 사구체에서 필트레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 없으니 버려요 하면 버려지는 거, 이쪽으로 버려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안 버려지는 건 다시 타고 들어가겠죠. 쭉 가서 이제 다시 정맥을 타고 우리 몸속 어딘가로 여행을 시작할 거고, 근데 만약에 걸러지게 되면 1번처럼 걸러졌다 그러면 2번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옵소션이 되거나 옵소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던 놈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시크레이션 해가지고 저쪽 우리 소변 나오는 쪽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크레이션 한 세 가지 형태, 배설 외에는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구체 주머니, 그러니까 사구체 보호막 주머니에서 걸러지거나 걸러져서 내려와서 리업소션이 되지 않고 그냥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처음에 사구체랑 보호막 주머니에서 걸러지지 않고 쭉 다시 이제 정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시크레이션해서 오줌을 갈 수도 있고요. 대신 또 이제 처음에 걸러졌는데 다시 이거 필요한 물질이다 싶어서 정맥 쪽으로 리업소션이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오줌 속으로 나오거나 다시 몸 속으로 가거나 이런 역할을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사구체 글로머룰러스,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구체로 알려진 이것은 우리가 사구체는 이 부분이 사구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들을 나타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프론이고, 그 네프론에서 보면 전체적인 키드니에 하루에 1700리터의 블러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1700리터면 그냥 물만 1700리터라도 하더라도 1.7톤이니까요. 1700kg 정도 되니까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장에서 블러드 플로우 같은 경우는 분당 한 121.2리터. 그죠? 우리가 물을 빠르게 마셔도 분당 1.2리터 마시기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은 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의 헤마토크리틱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헤마토크리틱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블러드셀이, 그러니까 적혈구 같은 게들이 몸속에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물이 흐름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수도관을 떠다니는 물체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적혈구가 떠다니는 걸 빼고 나면 한 66ml 범위, 그러니까 1200ml에서 1.2리터에서 한 45%를 빼고 나면 한 660ml 범위의 유량이 우리 몸속으로 그러니까 키드니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구체의 필터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걸러내는 속도는 분당 한 125ml 정도.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레날 블러드 프로 레이트, 블러드 플로우, 그러니까 콩팥으로 들어오는 양과 우리가 GFR 사구체가 흘러내는 속도는 한 0.19 정도, 0.19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흘러내는 게 0.19고 이쪽으로 나가는 건 또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구체에 의해서 하루에 한 180리터 정도의 를 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가끔씩 또 리업소션이 될 수도 있고요. 리업소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메커니즘은 금방 맨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사고체에서 사고체 보호관 주머니가 둘러싸고 있는 사고체에서 필트레이션이 되면 필트레이션이 돼서 필트레이션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1번으로 오게 되고, 근데 만약에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맥을 타고 가는데, 그리고 또 통과했습니다, 전 글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정맥을 타고 몸속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크릿이 이쪽에서 시크릿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이 되거나 아니면 글러졌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생각을 해서 다시 앱소션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두 가지 정도의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메커니즘에 의해서 배설이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줌으로 배설되는 양들은 필트레이션 된 거랑, 그리고 리업소션 되면 빠지는 거잖아요. 리업소션 된 물질을 빼고, 그리고 다시 이쪽 정맥에서 시크릿이 된 것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오줌으로 배설되는 전체적인 양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 프로테인은 필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플라즈마 프로테인이 붙어 있는 그 케미칼들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사구체가 단백질이랑 단백질에 붙어 있는 케미칼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첫 번째 그거겠죠. 단백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필터의 사구체가 가지고 있는 필터의 크기를 단백질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단백질과 그리고 단백질에 붙어 있는 케미칼들은 걸러내지 못한다. 어찌 보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넓은 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체에도 조그만 케미칼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단백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니 다시 단백질은 빠지지 못하게 되니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경우에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고 원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덱스트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 캐필러리의 사이즈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이제 저쪽에 시알산이 많이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 많아가지고 얘들이 음이온들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는 플러스 차지를 밀어내고 마이너스 차지는 마이너스 차지를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이 시알산이 많이 붙어 있어서 밀어냄으로써 필터링이 안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타 같은데 덱스트람 클리어스도 비슷하게 차지에 의해서 흘러지거나 안 흘러지거나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전체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네프론의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사고체로 돌았던 물질들은 걸러질 때들은 걸러지고 안 걸러질 때는 다시 쭉 하고 정맥으로 가게 되지만, 걸러지 않는 애들 중에서도 가끔씩 3번처럼 시크릿이 다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걸러진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정맥 쪽으로 리업소션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3번까지 끝나게 되면 오줌 속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단백질들은 플라즈마 단백질들은 혈장 단백질들은 그리고 혈장 단백질에 붙어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잘 빠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알아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말 튜브 여기서는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근위 요새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위 요새관이 되어 있고 다시 그림을 근위 요새관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꼬불꼬불한 것들은 근위 곡요새관 곡 이어진다는 얘기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근위 직요새관 이쪽은 원위 직요새관 원위 곡 요새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 알려 있고 이걸 이제 여기서 헨네골이라고 헨네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고체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이 과정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이 세뇨관을 지나서 헨네골이를 지나서 본이 세뇨관을 빠져나오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쪽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 2, 3이 이러면 사고체의 끝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마도 1, 2, 3번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가 되는 형태이고 케미칼이나 단백질들을 걸러내거나 케미칼들을 걸러내거나 드럽을 걸러내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가지였죠. 필트레이션, 사고체에서 필트레이션이 되거나 그 다음에 필트레이션에서 나오더라도 리업소션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고체를 통과하고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시크리션이 되거나 세 가지의 메커니즘인데 그리고 프록시말 튜블 그러니까 사고체에서 가까운 쪽 이건 또 그림을 좀 더 다르게 그려놨는데 이쪽가 펜네 그룹이고 이쪽이 근위세뇨관 이쪽이 원위세뇨관 사고체에서 거리가 가깝고 멀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 근위세뇨관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리업섭션 다시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을 타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콜렉팅 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쪽에서 주로 또 하는 일들이 뭐냐면 물 같은 것들을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리업섭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1번, 2번 이렇게 그림을 찾아가지고 붙여놨는데 보면 뭐 NaCl이라든지 H2O 필요한 것도 다시 묻는데 그 다시 리업섭션 하게 하는데 특히 물에 물 같은 것들을 많이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사고체를 통하면 필요 없는 메타볼라이트를 시크리션한다. 다시 내보낼 수도 없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 프록시말 튜블이 시크리션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어떤 혈관들에서 이렇게 다시 시크리션 해가지고 얘들을 오줌 속으로 다시 빠져나가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스나 아미노 애시드,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소디움 플러스 이온의 심포트 형태로 이렇게 간다. 다시 흡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여러 가지 어떻게 성분에 의해서 수용성 비타민, 호박산, 그리고 오가닉 애시드라든지 다이펙타이드, 글루코스,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흡수되고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1차 능동 조정에 의해서 Na 플러스 포텐셜이 생기고 이 Na 플러스 포텐셜이 얘들을 다시 흡수하는 것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러면 2차가 되겠죠? 그죠? Na 플러스의 케미컬 포텐셜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통해서 물질들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고 그리고 그 케미컬 포텐셜은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터에 의해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이거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말씀드렸다시피 ATP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ATP가 ADP로 바꾸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소듐을 이동시키고 그 소듐이 이동된 거에 의해서 생긴 과학적인 케미컬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이런 물질들을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이동시키는데요. 쭉 보면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 중에 알만한 같은 담즙산 같은 경우,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수산, 그리고 일치 같은 것들을 주로 흡수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펜네룹. 펜네룹은 또 다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구체에서 이렇게 와서 간다는데 펜네룹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펜네룹에서는 물과 NaCl의 리옵섭션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펜네룹은 여기서는 주로 이 두 가지 역할이고, 디스탈 튜블, 이건 한국말로는 원이 요세간, 이게 P는 프록시마 가까이, 디스탈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튜블 세뇨관인데, 여기서는 NaCl이 주로 밖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디스탈 튜블, 프록시마 튜블, 여기서 오만 주머니에서 흘러진 것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물이라든지 NaCl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물 같은 게 리옵소션 되고 메타볼라이트가 시크리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오면 헨네룹 같은 경우는 물이랑 NaCl 같은 걸 리옵소션을 주로 하고, 디스탈 튜브에서는 또 NaCl이 다시 분리되고 쭉 해서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저기에 쭉 내려가서 이제 유리넬이 우리 오줌 속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양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여기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얘들이 오스모랄리티, 그러니까 삼투압이랑 영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왜냐면 NaCl이 빠지고 물이 빠지고 하다 보면 그게 삼투압이 커질 거잖아요. 또 그죠? 만약에 물을 우리가 리옵석션 해버리면 그 오줌 안에 있는데 NaCl만 남아있다 그러면 삼투압이 세지겠죠. 그죠? 농도가 높으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두치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이 있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H2O랑 물이랑 NaCl이 왔다 갔다 리옵소션을 많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주로 일어나는데 사구체를 거쳐 PTC, 원이 세뇨관, 그리고 헨네루, 디스탈 튜브를 통해서 쭉 나가고 나면 그냥 여기서 리옵소션 되거나 아니면 시그레션 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오줌 속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그 신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에 다시 들어오세요.